늦은 밤, 이서연은 작은 옥탑방 창가에 앉아 강지훈을 기다렸다. 창밖으로는 거미줄처럼 얽힌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불빛에 수만큼이나 많은 사연들이 저 아래에서 숨 쉬고 있겠지만 서연에게는 오직 이 작은 공간만이 세상의 전부처럼 아늑하고 소중했다.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좁은 부엌은 가난의 증거였지만 그 속에는 두 사람의 웃음과 온기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서연은 끓여놓은 김치찌개가 식지 않도록 약한 불 위에 올려두고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올 지훈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나르는 고된 삶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항상 서연을 보며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도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을 거라고 다정하게 속삭여주곤 했다. 그의 지친 어깨를 볼 때마다 서연은 자신의 행복이 미안해지곤 했다. 고아원에서 자라 세상에 홀로 던져졌던 그녀에게 지훈은 첫 가족이자 유일한 기댈 곳이었다. 그의 가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기에 더 애틋했고 함께 땀 흘려 만들어가는 미래가 눈물나게 소중했다. 서연 역시 낮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저녁에는 전단지를 돌리며 팍팍한 살림에 힘을 보태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고 피곤에 젖은 얼굴의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담긴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런 사소한 다정함이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다. 며칠 뒤, 지독한 감기 몸살로 지훈이 자리에 눕고 말았다. 며칠간 이어진 과로가 결국 탈을 일으킨 것이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던 서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병원에 가자고 아무리 설득해도 지훈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다.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의 고집에 서연은 속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그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더 가슴이 아팠다. 급하게 약이라도 사오기 위해 지훈의 겉옷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던 서연의 손에 낯선 것이 잡혔다. 지갑이 아닌 낡고 손때 묻은 통장이었다. 지훈에게 이런 통장이 있었던가? 그는 항상 월급을 받으면 현금으로 뽑아 서연에게 전부 맡기곤 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혹시나 병원비에 보탤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다. 통장을 펼친 서연의 눈이 그대로 멈췄다. 예금주 이름은 분명 강지훈. 하지만 그 아래 찍힌 숫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액수였다. 1, 10, 100, 1000.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숫자를 다시 세어보았다. 끝없이 이어지는 영의 행렬, 5천억 원. 그 비현실적인 숫자는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졌다.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방 안의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벌어오는 한 달 수입, 다음 달 월세 걱정, 언젠가 작은 분식집을 차리자던 소박한 꿈,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숫자 앞에서 한낱 가루처럼 무력하게 흩어졌다. 이 돈은 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알던 강지훈은 누구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뇌는 더 이상의 사고를 거부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옥탑방의 낡은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박감과 함께 서연은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통장 위에서 번지던 자신의 눈물 자국이었다. 차갑고 축축한 절망의 감각이 그녀의 의식을 집어삼켰다. 그들의 행복했던 작은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그 균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메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지훈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마 숨기지 못한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통장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모든 비밀이 탄로 난 후에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이게 대체 뭐야? 지훈 씨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과 혼란이 담긴 목소리였다. 그녀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 속에서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 그리고 고단했던 삶의 흔적까지도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미안해. 전부 설명할게.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이성이 그녀의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누구야? 당신 내가 알던 강지훈은 누구고? 당신은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진짜 신분.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유진그룹의 막내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숨막히는 집안을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도망쳤다는 이야기까지.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자신의 배경이 그녀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돈과 권력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세계가 순수하고 맑은 그녀를 더럽힐까봐 겁이 났다고도 했다. 그의 고백은 절절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 정교한 기만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것은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강지훈이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소박한 미래를 꿈꾸던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어주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했다. 그의 사랑마저도 동정심에서 비롯된 부자의 유희는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펼쳐진 통장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그 거대한 숫자는 이제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와 지훈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하고 투명한 벽처럼 느껴졌다. 결코 넘을 수도, 깰 수도 없는 벽.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물었다. 목소리에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함께 꿨던 꿈,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도 전부 거짓이었어. 서연의 마지막 질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지훈은 그 질문에 심장이 찔린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진심을 호소했다. 그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다고.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것이 바로 그녀와의 사랑이었다고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자신을 옥죄는 지방과 모든 것이 거래로 이루어지는 비정한 관계들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숨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고 싶었고, 그러다 운명처럼 서연을 만났다고 했다.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백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의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너무나도 아득히 벗어나 있었다. 지우는 이 작은 옥탑방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말뿐인 설명으로는 그녀의 무너진 신뢰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결심한 듯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자신의 진짜 집으로 가자고. 자신의 가족을 직접 마주하고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잠시 후 낡은 빌라 앞에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내리더니 지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동네의 풍경과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 모습에 서연은 다시 한번 현실 감각을 잃었다. 버스와 지하철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그 차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건너온 이동수단처럼 느껴졌다. 채 오르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창밖만 바라보았다. 익숙하고 정겨웠던 골목길, 재래시장, 그리고 작은 공원들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차는 점점 더 넓고 깨끗한 도로를 향해 나아갔고, 창밖의 풍경은 낯설고 세련된 빌딩들로 채워졌다. 그녀는 마치 이방인이 되어 낯선 도시로 납치당하는 듯한 기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옆자리의 지우는 긴장한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지만 늘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하고 따뜻했던 그의 손은 이제 낯설게만 느껴졌다.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재벌 3세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그들은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거대한 성벽을 연상시키는 높은 담장 앞에서 멈췄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정원 속으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박제품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끝에 서연이 평생 잡지에서나 볼 법한 거대하고 현대적인 저택이 위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미술관이나 요새에 가까웠다. 차가 멈추자 유니폼을 입은 사용인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정 없는 얼굴과 기계적인 움직임은 서연을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완벽하고 깨끗한 세계에 떨어진 한 점의 5점처럼 느껴졌다. 지훈 역시 저택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다시 과거의 굴레에 갇힌 듯 표정이 어두워졌다. 옥탑방에서의 자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저택 안쪽에 거대한 서재로 안내되었다. 방 전체를 채운 책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원목 책상. 그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빈틈없이 다려진 최고급 양복과 서늘한 눈빛,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적인 분위기. 그가 바로 유진그룹의 총수이자 지훈의 아버지. 강만석 회장이었다. 강 회장은 지훈을 아들이 아닌 기대에 못 미친 부하 직원을 대하듯 드디어 차갑게 쳐다보았다.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나 안도감 같은 감정은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지훈의 뒤에 서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어떠한 호기심도 없었다. 마치 가축의 등급을 매기듯 무례하고 차가운 평가의 시선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연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훈에게만 말을 이어나갔다. 유치한 반항은 이제 끝났냐며. 집안에 먹칠을 한 것도 모자라 근본도 모르는 계집까지 달고 왔다고 비난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연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지훈은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 제 아내입니다.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아내를 지키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강 회장은 처음으로 서연을 향해 입을 열었다. 고아라고 들었다. 질문이 아닌. 확정된 판결과도 같은 말이었다. 그는 서연의 배경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돈을 노리고 내 아들을 홀린 천박한 것이라는 경멸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돈과 권력, 그리고 혈통으로 계급지어지는 정글이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짓으로 비서를 불렀다. 그는 지훈에게는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 남으라고 명령하고 비서에게는 서연을 손님방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손님방이라는 단어는 그녀를 절대 이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비서에게 이끌려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초라하게 서 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안내든 방은 그녀의 옥탑방 전체보다도 훨씬 큰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가구도, 그 어떤 장식도 그녀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방은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고 마치 금으로 만든 감옥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완벽하지만 생명력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정원. 그녀는 남편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마주했고 그 세계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차가운 제국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최고급 거위털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차가운 돌바닥에 누운 듯 무겁고 불편했다. 도시의 소음으로 가득했던 옥탑방과 달리 이 저택의 밤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 적막함이 오히려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져 그녀는 숨막히는 외로움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곳의 모든 것이 그녀를 이방인이라 말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처음 보는 하녀가 그림처럼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들고 왔다. 하지만 서연은 도저히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눈앞의 음식들은 마치 사형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만찬처럼 느껴졌다. 어젯밤 강 회장의 차가운 눈빛과 경멸 어린 말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곳에서 보낼 앞으로의 시간들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방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밤새 아버지와 씨름한 흔적으로 헬쑥하고 지쳐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서연을 끌어안으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다. 그는 어젯밤 그녀를
혼자 둔 것을 자책하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서연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금으로 만든 새장일 뿐이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바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한 사용인이 들어왔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강 회장이 서연을 찾는다고 전했다. 단둘이서만 보자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에 지우는 즉각 반발하며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팔을 조용히 붙잡았다. 그녀는 이 싸움이 결국 자신과 강 회장, 두 사람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까지나 지훈의 등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보호를 거절하고 혼자서 가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의 서재로 향하는 길고 고요한 복도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강씨 일가의 족보와 초상화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며 내 따위가 감히 어디를 하고 꾸짖는 것 같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서재에 들어서자 강 회장은 어제와 달리 책상 뒤가 아닌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왕국을 굽어보는 늙은 사자 같았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어제와는 다른 기만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성과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상에는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냉정한 현실론을 펼쳤다. 지훈과의 결혼은 한때의 불장난 같은 것이며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설득했다. 그는 서연의 존재가 지훈의 미래와 유진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제안이 결코 모욕이나 뇌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포장했다. 그는 서연의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한 보상이자 그녀의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교묘했고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믿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테이블 위로 수표 한 장을 밀었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 수표였다. 그는 원하는 액수를 얼마든지 적으라고 말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저 조용히 지훈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인간의 탐욕은 숨길 수 없다고 믿었다. 그녀의 눈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의 시선이 백지수표에 머물렀다. 그 하얀 종이 한 장이면 지긋지긋한 가난과 끝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낡은 옥탑방이 아닌 번듯한 집에서 살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유혹은 강렬하고 달콤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추운 겨울밤 호빵 하나를 반으로 나눠주며 웃던 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수표를 받는 순간 지훈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한낱 돈으로 환산되는 값싼 거래가 되어버린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눈앞의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사랑과 자존심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회장님께서 한 가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녀는 백지수표를 그의 앞으로 다시 밀어냈다.
제 인생과 제 사랑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회장님이 경멸하는 그 가난 속에서 자신은 가장 행복했다고. 돈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는 진심만으로 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절대로 남편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강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평생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계산이 처음으로 빗나간 순간이었다. 놀라움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이 보잘것없는 계집이 감히 자신의 세계의 법칙을 거스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라는 저주와도 같은 말을 내뱉었다. 서재를 나온 서연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돈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지켜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 회장은 결코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서재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백지수표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의 적이는 이제 서연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되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이제부터는 자비 없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서연이 강 회장의 제안을 거절한 후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한 평화가 찾아왔다. 강 회장은 서연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 마주쳐도 그녀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노골적인 무시는 오히려 대놓고 하는 비난보다 더 서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그녀에게 몇 배로 더 잘해주려 애썼다. 그는 서연을 방 안에만 가두어둘 수 없어 거대한 저택의 주방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사용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마치 옥탑방에서처럼 단둘이서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예전의 행복을 재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값비싼 유기농 재료와 최고급 주방기구들로 만든 음식에서는 예전에 그 꿀맛 같은 행복이 느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감시와 압박감이 두 사람의 모든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이 갑자기 가족 만찬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지훈이 이제 그만 방황을 끝내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될 공식적인 자리라고 통보했다. 지훈은 아버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아내인 서연과 함께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놀랍게도 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잘 짜인 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다. 만찬 당일 화려하게 차려진 다이닝룸에 강 회장의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흠잡을 데 없는 미모와 우아한 자태,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백조처럼 고고했다. 그녀는 태징그룹 윤 회장의 외동딸이자 강 회장이 아들 지훈을 위해 점 찍어둔 약혼녀 윤채경이었다. 윤채경은 지훈에게는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진짜 시선은 처음부터 서연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와 더없이 상냥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행동과 말투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입은 소박한 원피스를 칭찬하는 척하며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라는 것을 은근히 부각시켰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채경의 보이지 않는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미술품 경매나 유럽의 클래식 음악 축제, 와인 빈티지 같은 서연이 전혀 알지 못하는 주제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서연은 그들만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앉아 있어야만 했다. 지훈이 어떻게든 서연을 대화에 참여시키려 노력했지만 채경은 언제나 교묘한 방식으로 화제를 돌려 지훈의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그날 이후 윤채경은 본격적으로 서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손에 흙을 묻히는 대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교계에는 서연에 대한 끔찍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돈을 노리고 지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이라거나 고아원에서 불우하게 자라 문란한 과거를 가졌다는 식의 악의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서연을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었다. 채경의 가장 교활한 전략은 서연과 지훈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핑계로 지훈을 따로 불러냈고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있는 사진이 찍히도록 연출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실수를 가장하여 어김없이 서연의 눈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서연에게 따로 접근해 지훈이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냐며 동정하는 척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진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에서 터졌다. 참석을 거부하는 서연에게 채경은 이번에는 꼭 참석해서 지훈의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며 그녀를 설득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드레스와 보석을 빌려주겠다며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 서연은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지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은 채경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파티 당일 서연은 채경이 골라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 섰다. 하지만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채경과 미리 짜고 친 한 기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소문에 대한 무례한 질문을 퍼부었다. 당황한 서연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드레스의 어깨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다. 지훈이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를 감싸 주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재벌계 입성한 신데렐라의 굴욕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서연의 망가진 사진을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훈과 서연은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다. 지훈은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고 서연은 아무도 자신의 수치심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 시각 윤채경은 자신의 스위트룸에서 와인을 마시며 신문에 실린 서연의 사진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감정의 교류가 아닌 조건과 조건이 만나는 비즈니스였다. 강지훈은 그녀가 차지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전리품이었고 서연은 그 완벽한 거래를 방해하는 불순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가난하고 교양 없는 저 여자가 곧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아한 포식자는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굴욕적인 사건과 지훈과의 다툼 이후 서연은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지훈의 분노와 보호는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가 그녀를 감싸 안을수록 그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보호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객체로 전락하는 기분이었다. 금으로 만든 새 장은 이제 차가운 쇠창살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애타는 목소리도, 그녀를 걱정하는 사용인들의 기척도 모두 외면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버릴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를 찾아왔다. 행복했던 옥탑방 시절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무력감에 잠식되어 가던 어느 날,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찻잔 세트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옥탑방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손수 빚어 만든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도자기였다. 흙을 만지고 불의 온도를 느끼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형태를 만들어낼 때의 그 희열, 그녀는 잊고 있었다. 자신 역시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꺼져가던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올랐다. 이대로 주저앉아 우는 것은 윤채경과 강 회장이 가장 바라는 모습일 터였다. 이 거대한 성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두 발로 서야만 했다. 그들의 무기인 돈과 권력, 그리고 교활한 계략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나만의 무기로 싸워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손끝에 깃든 재능, 바로 요리 실력을 떠올렸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저택의 거대한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최고급 장비들로 가득했지만 마치 공장처럼 차갑고 효율적으로만 움직이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곳의 총괄 셰프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주방의 한쪽 공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셰프와 주방 직원들은 당황하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지만 지훈의 아내라는 그녀의 위치 앞에서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다. 지훈은 절망을 딛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연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는 즉시 주방의 모든 직원들에게 그녀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전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자신에게 허락된 작은 공간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익숙한 칼질 소리, 보글보글 끓는 찌개의 구수한 냄새, 그리고 반죽을 치대는 손의 감각. 요리를 하는 동안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주방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근본 없는 고아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가였다. 그녀가 만든 음식은 이 저택의 요리사들이 만드는 완벽하지만 영혼 없는 프랑스 요리와는 달랐다. 깊은 정성과 시간이 담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는 한식이었다. 그녀가 만든 음식 냄새는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비집고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냄새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을 움직였다. 바로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아들인 강 회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김 여사. 지훈의 할머니였다. 김 여사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별채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입맛이 워낙 까다롭고 성격이 괴팍하여 저택의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난생 처음 맡아보는 그리우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지는 음식 냄새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수발을 드는 비서에게 당장 냄새의 출처를 알아오라고 명령했다. 잠시 후 김 여사의 상 위에는 서연이 만든 소박한 닭죽 한 그릇이 올라왔다. 서연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아픈 지훈을 위해 정성을 다해 끓인 죽의 일부를 보냈을 뿐이었다. 김 여사는 반신반의하며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 순간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이었다. 기교는 없지만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이 담긴 맛. 김 여사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 곧바로 서연을 자신의 처소로 부르라고 명령했다.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긴장했다. 괴팍한 노부인이 드디어 그 굴러온 돌을 내쫓으려는 것이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김 여사는 서연을 보자마자 꾸짖기는커녕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음식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다. 서연은 꾸밈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 여사는 서연의 강단 있는 눈빛과 진솔한 대답 속에서 그녀가 결코 돈이나 보고 남의 손자를 홀린 천박한 아이가 아님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터 내 모든 식사는 저 아이가 책임지도록 해라. 그 선언은 강 회장조차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것은 이 집안에서 서연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인 역할과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겼음을 의미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김 여사의 주치의이자 유일한 말벗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진심이 담긴 요리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자신만의 영토를 확보했다. 강 회장과 윤채경은 보잘것없는 계집이 주방에서 소꿉놀이나 하고 있다고 비웃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든 서연의 조용한 방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연이 김 여사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아니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보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사용인들은 그녀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태도는 경멸에서 마지못한 존중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여전히 이곳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숨막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은 영토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지우는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아내의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며 우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 모습은 지훈에게 깊은 감동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여겼다. 하지만 진짜 연약했던 것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 아내의 강인함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결심했다. 윤채경과 강 회장은 이 변화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주방에서 소꿉장난이나 할 줄 알았던 계집이 집안의 실세인 노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공격이 막히자 그들은 더욱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지훈에게 그룹의 골칫거리인 부실 자회사를 하나 떠맡겼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과제를 던져줌으로써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윤채경은 저택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유진그룹의 한 작은 협력업체를 위기에 빠뜨렸다. 공교롭게도 그 업체는 과거 서연이 잠시 일했던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곳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하나는 지훈을 회사에서 무능한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실패의 원인이 아내의 부적절한 인맥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훈이 회사와 서연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잔인한 덫을 놓았다. 지훈은 곧바로 회사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과거의 나약한 강지훈이 아니었다. 서연이 보여준 용기는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아내를 겨냥한 비열한 공격임을 직감했다. 그는 비밀리에 협력업체의 위기 배후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윤채경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다. 아버지가 던져준 과제와 윤책령의 공작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분노로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가 하소연하는 대신 그는 차갑게 행동에 나섰다. 윤채경의 계략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챙겨든 그는 곧장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중요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그는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의 등장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지우는 강 회장의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유진그룹의 경영 방식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한치의 불러섬도 없었다. 그는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윤책영의 비열한 공작을 폭로하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혹은 직접 지시했을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강 회장은 아들의 반란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 나가라며 고함을 쳤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공격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만약 회사와 아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을 선택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경고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서연이를 제 아내로, 이 집안의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오늘부로 유진그룹 회장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곧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아들의 모습에서 처음으로 위험한 저기를 보았다.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그 침묵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다. 집무실을 나온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마침내 해냈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은 채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옆에서 함께 싸울게.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었다. 지훈의 방역은 갈등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갔다. 부자 사이의 위태롭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고 이제 유진그룹의 왕좌를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참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남편을 바라보며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지훈이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든 후 거대한 저택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강 회장과 지훈은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살얼음판을 걷듯 숨을 죽였다. 아들의 도발에 자존심이 상한 강 회장은 한 발 물러서는 듯 보였다. 지훈에게 맡겼던 부실 자회사 문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윤채경 역시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췄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지훈과 서연은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함께 싸우기로 결심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서연은 김 여사를 살뜰히 보살피며 저택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혔고, 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서연은 어쩌면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강 회장도 결국 두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에 불과했다. 강 회장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들의 반항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이서연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아들을 직접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지키려는 아들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택 안에서는 어머니의 비호 아래 있는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세계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서에게 이서연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의 유일하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고아원 시절부터 친남매처럼 함께 자란 유일한 친구, 박민준이었다. 민준은 최근 몇 년간 모은 돈과 대출금을 합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의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강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부터 박민준의 카페를 향한 유진그룹의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공격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잔인해서 민준은 자신이 거대한 힘에 의해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위생점검, 소방점검, 세무조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사소한 문제들은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부풀려졌고, 거액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카페의 생명과도 같았던 원두와 디저트 납품업체들이 모두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했다. 새로운 업체를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막고 있는 것처럼 모두 거절당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에게 창업대출을 해줬던 은행은 갑자기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했다. 인터넷에는 그의 카페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쓴다거나 위생이 불량하다는 악의적인 거짓 후기들이 도배되기 시작했다. 불과 몇 주 만에 박민준의 꿈과 전 재산이 담긴 카페는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사방이 막힌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차마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우연한 불운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이 한 개인을 말살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한 치밀하게 계획된 학살이었다. 강 회장은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를 공격해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 비열함과 잔인함에 서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곧장 강 회장의 서재로 뛰어들어갔다. 이번에는 어떤 전략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분노만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왜 아무 죄 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이냐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냐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짓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의 말을 거역한 대가라고. 강지훈의 곁에 있는 한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전쟁터의 일부가 될 뿐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던졌다. 네가 아끼는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네 발로 직접 그 아이 곁에서 떠나라.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버릴 수 있는 괴물이었다. 지훈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이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서재를 나온 그녀의 몸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모두 빼앗긴 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지훈은 분노했지만 그들 둘 다 알고 있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들의 분노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하지만 그날 밤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를 상처 입히는 것을 넘어 그녀의 마음에 복수심이라는 괴물을 깨워버린 것이다. 강 회장과의 독대 이후 서연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절망과 분노, 무력감이 격렬하게 뒤엉켜 폭풍우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놀랍게도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싸워야 했다.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는 가장 먼저 폐허가 된 카페 앞에서 망견자실에 있는 친구 박민준을 찾아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약속했다. 내가 반드시 전부 되찾아 줄게. 원래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그 목소리에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반드시 실행하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도망치는 것은 강 회장의 승리를 인정하는 꼴이며 민준의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지훈은 아내의 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저택의 작은 서재에서 서연과 지훈 그리고 스피커폰 너머의 민준 세 사람의 첫 번째 작전 회의가 열렸다. 서연은 놀라울 정도의 냉철함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을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전쟁터를 바꾸어야 했다.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인 거대한 기업 제국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강만석 회장처럼 무자비하고 독선적인 인물이라면 그의 성공 뒤에는 분명 수많은 비리와 부정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 숨겨진 치부를 찾아내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였다. 민주는 절망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유진그룹에 의해
억울하게 무너진 다른 소상공인들의 네트워크에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현장 담당이 되었다. 지훈은 내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내부 서버와 재무 기록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라는 죄책감보다는 아내와 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서연은 두 사람이 가져오는 정보의 조각들을 맞추는 분석가이자 전략가가 되었다. 옥탑방에서 가계부를 쓰던 그녀의 꼼꼼함은 이제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수많은 서류와 암호화된 파일, 그리고 의문스러운 자금 흐름 속에서 그들은 거대한 퍼즐을 맞춰 나갔다. 그러던 중 민준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진그룹이 최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신규 바이오 사업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프로젝트처럼 보였다. 동시에 지우는 회사의 재무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그 바이오 사업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유령 회사들에게 막대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두 정보를 종합하며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을 맞췄다. 그 바이오 사업은 실체가 없는 위장이었다. 그것은 강 회장이 정치 자금이나 뇌물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통로였던 것이다. 더 깊이 파고들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유진그룹이 내세우는 핵심 기술은 사실 몇 년 전 그들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낸 뒤 헐값에 인수한 작은 벤처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 그리고 투자자 기만까지 포함된 거대한 범죄였다. 서연은 마침내 그들의 손에 쥘 보이지 않는 칼날을 찾아냈다. 이제 그들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지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 기밀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원본 연구 데이터를 확보했다. 민주는 수소문 끝에 기술을 빼앗기고 폐인처럼 살고 있던 그 벤처기업의 대표를 찾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했지만 모든 것을 걸고 정의를 되찾으려는 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서연의 앞에는 유진그룹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비자금의 흐름을 증명하는 회계 장부, 기술 탈취의 전말이 담긴 내부 보고서,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해줄 피해자까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비정한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예리하게 벼려낸 비수, 그 보이지 않는 칼날을 조용히 거머쥐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뿐이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그들은 복수를 위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지훈과 민주는 모든 자료를 언론에 터뜨려 강 회장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표는 유진그룹의 파멸이 아니었다. 그곳은 여전히 지훈의 가족이 일궈온 유산이자 수많은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 강 회장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훈과 함께 온전한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심판이 아닌 바로 그 왕국의 심장부에서 왕을 무릎 꿇려야만 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를 결전의 장소로 선택했다. 강 회장이 자신의 권력과
영광의 정점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허상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창립기념일 당일. 저택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모두 유진그룹의 총수. 강만석 회장에게 축하와 아첨의 말을 건네기 위해 모여들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왕국에 만족스러운 듯 여유로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의 곁에는 우아한 백조처럼 윤채경이 서서 미래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지훈의 손을 잡고 파티장에 들어서는 서연은 그저 곧 사라질 미미한 존재일 뿐이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유진그룹에 빛나는 유상과 정직한 경영 철학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다. 아버님, 유진그룹의 자랑스러운 유산에 대해 제가 잠시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한 힘이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순간 지훈이 재빨리 움직여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에 태블릿을 연결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몇 년 전 부도 처리된 작은 벤처기업의 기술 특허 자료였다. 강 회장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서연은 마치 검사처럼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사실과 증거만을 제시할 뿐이었다. 스크린의 자료는 쉴 새 없이 바뀌었다. 기술을 탈취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세워진 유령 회사들의 명단, 그리고 그 돈이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담긴 회계 장부까지. 그녀가 자료를 하나씩 공개할 때마다 장내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파티에 참석한 그룹의 대주주들과 친척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과 분노가 피어올랐다. 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 경호원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고 몇몇 젊은 임원들이 지훈의 편에 섰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아들을 향해 깊은 실망의 눈빛을 보낼 뿐 서연을 막지 않았다. 무대 위의 왕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벤처기업 대표의 눈물, 어린 증언 영상이 재생되자 장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증거 공개를 마친 서연은 비로소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의 원본이 지금 즉시 모든 언론사와 검찰청에 전송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조건을 내걸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거짓된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강지훈 씨와 저, 이 두 사람이 저희만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다시는 저희의 삶에 그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겠다고. 유진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이 모든 자료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제안이자 유일한 조건입니다. 장내는 이제 술렁임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강 회장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가 평생 쌓아온 권위는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며느리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거절한다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갈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아들에 대한 통제권을 영원히 상실하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서연의 최후 통첩은
차가운 심판의 선고가 되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모든 칼자루를 쥔 채 적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한때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의 아내였던 그녀는 이제 거대한 제국의 왕을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어 그의 마지막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굴욕과 분노의 그림자가 이미 그녀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었다. 서연의 최후 통첩이 울려 퍼진 연회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강 회장은 필생의 자존심과 그룹 전체의 운명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차가운 눈빛과 아들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지켜온 왕좌가 무너져 내리는 굴욕을 느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알겠다. 약속하지. 그 약속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충격에 빠진 윤책령의 얼굴도,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모습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그 어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올가매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랫동안 갇혀있던 금빛 새장을 벗어나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차가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동지들만이 나눌 수 있는 평화롭고 충만한 스코티였다. 한참을 달리던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아버지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 지옥 같은 곳에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에도 서명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서연을 돌아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 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야. 이런 나라도 괜찮아. 서연아, 그의 질문에 서연은 비로소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는 원래 그런 당신을 사랑했어. 그들에게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의 곁에서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바로 그것이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강 회장은 회사를 지켰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주주들에 의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명예직만 유지하게 된 그는 텅 빈 저택의 홀로 남아 자신의 패배를 곱씹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윤채경은 지훈과의 약혼이 파기되자 사교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녀의 가문 역시 몰락해가는 유진그룹과의 관계를 서둘러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골목 어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서연의 식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그곳은 정직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다. 주방 안에서는 서연이 열정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당당한 오너 셰프였다. 식당의 매니저는 박민준이었다. 그는 서연과 지훈의 도움으로 재기했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함께 키워나가고 있었다. 저녁 영업이 끝나갈 무렵 익숙한 앞치마를 두른 지훈이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양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에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목공을 배우고 저녁에는 식당의 허드레시를 도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불안과 고뇌 대신 땀 흘려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행복감이 묻어났다. 그는 이제 유진그룹의 아들이 아닌 오직
이서연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가게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그들은 오늘 찾아왔던 손님에 대해, 새로 개발할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 지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식당을 운영해본 돈으로 마련한 작고 아늑한 보금자리 앞이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 지훈이 잠시 서연을 멈춰 세우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는 통장을 펼쳐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그들이 함께 땀 흘려 모은 결코 많지 않은 돈이 찍혀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게 이제 내 전 재산이야. 예전에 당신이 받던 5천억보다. 이게 나한테는 훨씬 더 소중해. 서연은 통장 속의 소박한 숫자와 남편의 행복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처음 통장을 보았던 그날의 충격과 공포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상속 금액은 그들에게 불행과 분열을 가져왔지만 이 작은 통장 속의 숫자는 그들의 사랑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은 수억의 돈을 가진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다. 시련의 불길 속에서 더 단단해진 사랑.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상속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다.